나는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놓지 않고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아는 마음 그리고 또 알려지는 마음 그거는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아는 것이냐? 어떤 알미냐? 그 알을 이제 공적 영지다 알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적 영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천길 바닷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사람 속은 모른다 할 때 그 사람 속이 한길 안 되는 그 마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저 말을 할 때는 바닷속은 아무리 깊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다른 사람 마음 탁 알아보는 거는 이제 수행을 해서 신통력이 있으면 타심통으로나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직접 알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아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런 마음이겠구나 저런 생각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잘못 이해한 것, 오해한 것일 수 있죠. 착각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일부러 나한테 다른 의미로 읽으라고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기만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마음은 잘 알 수 없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니까 내가 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흔히 뭐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면은 내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거가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달리 내가 직접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내 마음을 그럼 내가 잘 아나 이거에 대해서도 저거는 무슨 노래 가사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뭐 그 노래 가사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게 기만이었구나. 내가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서 행동한다고 내 마음이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아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내지는 개인적인 분노에서 나오는 생각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기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닌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뭐 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싶은데 막 불안하다든가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이게 내 마음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주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또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해서 다 아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보면은 나는 남의 마음도 잘 모르고 또 그럼 내 마음은 잘 아냐 하면 또 내 마음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아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자기 기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식에서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도 내 무의식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다. 근데 무의식을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들 뭐 정신 분석학이든지 뭐 분석 심리학이든지 이런 그 사람의 무의식을 연구하는 그럼 그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아는가 의식 넘어서 무의식까지 다 아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요즘은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그거는 뭐 철학이나 이런 사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 현상이라는 것은 뇌신경 세포의 어떤 활성화 작업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곧 뇌다. 그러니까 뇌를 아는 뇌과학자가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을 아는 자는 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정신분석가도 아니고 뇌과학자도 아니고 바로 마음이 안다. 예, 공적 영지의 마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기 의식 자기 마음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대상 의식하고는 구분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의식으로 활동하려면은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은 의식의 활동도 있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먹고 있다. 그럼 뭘 먹냐 그랬을 때 그 먹혀지는 대상이 있어야지. 뭐 사과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뭐를 그 먹히는 대상이 있어야지 먹는다라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의식한다 그러면은 의식되어지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의식하는 의식 활동이 있게 되는 경우, 그런 의식을 우리가 대상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은 의식의 대상이 없으면은 의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식은 의식 대상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의식 대상 없는 의식은 없다. 그거가 이제 뭐 서양 철학에서 호세 현상에서 말하는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것은 의식이 있으면 꼭 그것이 지향하는 대상이 있다. 대상이 빠지면 의식도 의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것이고, 그게 이제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 활동을 대상 의식과 동일시하면서 대상이 없으면 의식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불교가 말하는 대상 의식이라는 것은 감각과 제육 의식까지가 대상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인식, 식이라는 것이 근과 경이 화합해서 식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각은 안이 비설신,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 5가지 근이 그 각각에 상응하는 경, 그러니까 안근에는 색경이 상응하는 거죠.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식이 되는 안식이고, 이근이 성경을 대상으로 하는 거가 이식이고, 근이 있고 그것을 상응하는 경이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단지 감각 작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감각 내용들을 이제 종합하고 정리해서 인식하는, 그러니까 지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유 활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하려면 5가지 감각 자료들을 종합을 하려면은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그 5가지 이외의 다른 하나의 근이 있어야지 되겠죠. 종합할 수 있는 근이라면은 그 제6근을 의근, 뜻의 자를 써서 의근이라고 이야기하죠. 불교에서는 의근에 상응하는 경은 제6경은 법경이지만 의근이 일으키는 식을 그 근의 이름을 따서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의식은 법경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색성, 향, 미, 촉, 뭐 우리 색깔도 의식을 하잖아요. 소리도 의식을 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감각 대상, 감각 기관의 근에 상응하는 5경과 그것들을 종합해서 인식하는 법경까지를 같이, 그러니까 6경을 뭐 6경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그거를 먼제 진짜 써서 육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6경을 인식하는 그 식이 이제 제6 의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이렇게 딱 들어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 스크린을 보고 계시면은 스크린에 보여지는 색깔이 있으니까 색을 보는 식이 있고, 그죠?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활동이 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대개 이 대상 의식이 마음 활동의 전부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죠. 그 대상 의식이 불교에서는 감각과 제육 의식까지, 그러니까 육식이 그 대상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과연 대상 의식이 마음 활동의 전부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이 대상 의식이 우리 마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대상이 없으면 그럼 의식은 없게 되는가? 왜 우리는 일상적으로 대상 의식이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깜깜한 암실에 여러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눈을 감은 것하고 눈을 뜬 것이 구분되지 않겠죠. 깜깜하면은 감아도 깜깜하고 떠도 깜깜하겠죠. 그러니까 눈을 떠봤자 깜깜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보이는 것이 없으면 안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소리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그럼 안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안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은 그것을 파악하는 그 마음의 활동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대상의식만 마음의 활동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안 보는가,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정말 듣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보지 않는다면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소리가 없으면 안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면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없음을 보고 아는, 그러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해도 그것을 보고 있는 마음의 활동은 있다라는 거죠. 들리는 소리가 없으니까 듣지 않는다가 아니라, 들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들리는 소리 없음을 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보고 듣는 마음의 활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각 작용과 제육 의식을 포함해서 그 육식의 활동이 대상 의식이라면은, 그런 대상 의식보다 더 멀리, 대상이 있는 데까지만이 아니라 대상이 없어도 마음으로 활동할 때는 대상 전체 영역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나아가는 마음의 활동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대상 의식이 표층에서 성립하는 마음이라면은 표층보다 더 깊은 마음 활동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 활동을 늘 이제 심층 마음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적 영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심층 마음의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바깥을 보면은 다 사물들, 사람들, 뭐 물건들, 이런 모든 만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실제로 사물들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겠죠. 우주 전체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다 지워본다. 없는 상태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뭐가 남냐면은 그것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허공이 남겨지게 되겠죠. 빈 공간이 남겨지게 되겠죠. 보이는 것이 없는 그곳, 그것을 허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고요하다, 적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공의 공하고 적막함의 적을 합해서 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적.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대상은 없죠. 근데 그 보이는 것이 없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이 없을 때, 적막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공적은 텅 빈 그 마음의 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 마음이 되냐? 그 공적이 텅 빈 그것이, 그러니까 이 무정물이 아니고 스스로를 신령하게 안다. 그래서 신령할 영, 안다, 지. 그래서 그걸 영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 영지라는 것은 대상이 다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는 그 공적의 마음이, 이제 텅 빈 공적의 마음이 스스로를 아는 것, 신령하게 아는 것. 그 알미 공적 영지가 되는 거고, 이제 제가 마음이 이미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공적 영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적 영지의 개념은 해능, 제자, 신회 후의 종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조한 개념이기도 한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진울 선사가 이제 공적 영지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 수심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모든 법이 다 비어 고요한 곳, 공적인 거죠. 거기에 신령한 암, 영지, 공적 영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서 어둡지 않다. 그렇게 텅 비어 고요하며 신령하게 아는 공적 영지인 거죠. 그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또한 삼세 모든 부처와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은밀히 전수한 법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이고, 그 마음이 뭐냐, 이렇게 대상을 파악하는 대상의식의 그 마음, 대상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분주하게 바쁜 그 마음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표층의식이라면 그것보다 더 깊이 작동하는, 텅 비어있고 고요한데 공적인데 스스로를 아는 그 마음이 부처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자 했었던, 뭐 조사가 선지식들이 알리고자 했었던, 전수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표층의식은 우리가 늘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대상의식이고, 그거는 보는 자와 보여진 대상, 의식하는 자와 의식된 대상, 이런 식으로 주객 분별을 위해서 작동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그 의식은 대상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산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대상에 매달려 있지 않고 또 다른 대상으로 생각이나 뭐 보는 거나 감각이나 얼마나 쉽게 막 옮겨 다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치 원숭이가 한 나무를 잡고 이렇게 손으로 다른 나무로 팍팍팍 뛰듯이, 그렇게 우리는 대상을 쫓아다니는 산만한 마음이거나, 대상이 다 없어지면 대상의식만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식으로서만 활동해 버릇하면은, 대상이 없어지면 이제 되게 뭐 스님들이나 뭐 이제 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대상을 없애보자. 그래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냄새 맡지도 않고 먹지도 물론 않겠죠. 그리고 이제 몸에 통증이 와도 그 의식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걸 다 넘어서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감각은 쉽게 이렇게 제거가 돼도 대상을 없이 깨어 있을 수 있어도 생각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이 생각까지 없애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생각을 쫓아가지 말자, 생각을 내려놓자. 그래서 생각의 대상까지 다 없앤다. 뭔가를 막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안 자죠. 생각에 막 따라가다 보면 뭐 흥미로운 생각이거나 뭐 진지한 생각이거나 그러면 안 자게 되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면은 대상을 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 대개 어떻게 됩니까? 대상의식은 대상이 없어지면 의식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의식으로 활동하다가 이 대상을 딱 없애버리면은 의식도 같이 없어져 가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졸게 되는 거죠. 의식 없이. 그죠? 그러니까 혼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우리 표층의 의식은 산만하거나, 그러니까 대상을 쫓아가거나 대상이 없으면은 탁 잠들어 버리거나 혼침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공적영지의 마음이 심층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는 그 공적의 상태에서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영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적적하고, 이제 적성 등지법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건 이제 수행이 되지만, 적적한 상태이면서도 깨어 있기 때문에 성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적과 성성, 그러니까 적적하기 때문에 산만하지 않은 것이고 대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적적만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이 혼침에 빠지게 되잖아요. 대상이 없으면은. 근데 혼침에 빠지지 않고 성성하게 깨어 있다. 그러니까 수행을, 적적 성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수행의 개념이지만, 그렇게 적적 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 본래 공적 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의 상태에서도 항상 깨어서 스스로를 신령하게 아는 그 마음의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공적 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진홀이 강조한 개념이면은 이 공적 영지와 동일한 이야기를 그 원효는 그 대승기신론소 별기에서 일심을 설명하면서 성자신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일심인가? 염정제법이 염모한 것과 청정한 것, 어떤 것은 번뇌가 있고 어떤 것은 번뇌를 떠나서 청정하다. 이것이 일상의 표층에서는 둘로 구분이 되잖아요. 둘이 서로 다른 거죠. 깨끗한 건 깨끗한 거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의 성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으로서는 둘이 서로 다르지만 그 성은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고 진과 망, 진과 망이 이문이 다르지 않기에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대상 중에서 청정한 게 있고 번뇌가 많이 묻은 거가 있고 오염된 게 있고 깨끗한 게 진이고 더러운 건 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표층에서는 진과 망, 염과 정이 구분이 되는 거지만 그런 대상을 제외시켰을 때 남겨지는 그 바탕이 되는 그 공적의 마음 자체는 염정이 불이이고 둘이 아니고 진망이 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이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둘이 아닌 자리가 제법 중에 실이면서 허공과 달리, 그러니까 사물들을 진망 이런 것들을 사물을 대상들을 다 치워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허공, 공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허공과 달리, 그러니까 무정물인 그런 추상적인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성이 자신을 신묘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이 스스로를 자신을 자죠 신묘하게 령에 해당하는 거죠. 신 알기에 해자로 쓴 거죠. 앞에서는 영지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신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자를 심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층 의식에서는 염과 정, 망과 진이 서로 분별되지만 심층 마음에서는 염정이 불이이고 진망이 불이어서 그게 일자인데 그 일자가 추상적인 하나가 아니고 아니면은 마음 바깥에 무슨 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각자의 중생의 마음이다. 그 일을 자기 자신을 묘하게 신비롭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심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이것이 대승기신론에서는 그 본각이라고 이야기되는 건데요. 각이라는 것은 마음 자체가 생각을 떠나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대상, 염을 우리가 사유하면서 사유의 대상인 염이 되는 거죠. 염을 떠난 모습은 허공계와 같아서 두루 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법계의 한 모습이니 그것이 곧 열의 평등 법신이다. 이 법신으로부터 본래적 각성, 그러니까 성 자체의 그 심 자체의 자기 지, 본래적인 각성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표층 의식은 마음의 생각, 염이 일어나는 분별적인 대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심층 마음, 공적 영지의 마음은 마음이 생각을 떠난 법계 일상이고 그것이 바로 법신이고 그 법신의 본래적인 각성, 본래적인 깨어있음, 그거를 본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신론에서 말하는 본각이 원효가 성자 신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진울이 공적 영지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그런 몇몇의 선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에서는 뭐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거울에 많이 비유를 하죠. 거울은 앞에 빨간색 사물이 주어지면은 빨간색 사물을 비추고, 그죠? 파란색 사물이 주어지면 파란색 사물을 비추고. 그러니까 뭐가 주어지면 있는 그대로를 비춰낸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마음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뭔가 주어지면 그것을 반사해내는 거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반영해내는, 표시해내는, 비춰내는 그 역할이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마음의 대상을 드러내는 그 측면이라면은 불교에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할 때는 단지 거울이라는 것은 그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대상을 비춰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울이 대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을 때 사물이 와서 그것을 비춰내는 거라면은 거울에 비추는 작용이 대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라면 뭐 돌멩이 앞에다가 뭘 놔도 비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있으면 다 비추는 식이면. 근데 돌멩이는 못 비춰내고 기와 아무리 갈아도 거울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못 비춰내고 거울은 뭔가를 비춰낸다라는 거는, 대상을 비춰낸다라는 거는 거울 자체가 스스로를 비추는 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에 따라서 거기에 의거해서 대상이 오면 빨간 대상이 오면 빨갛게 비추고 파란 대상이 오면 파랗게 비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비춰내는 활동이
이제 수연 응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연에 따라서, 연이라는 건 대상인 거죠. 대상에 따라서 그것에 응해서 일어나는 활동을 수연 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울은 수연 응용의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는 그 활동이 있다. 그거를 자성 본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 자체가 스스로를 비춰내는, 뭐 그걸 거울, 그 마음의 자체지 광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 영지는 고요하면서도 항상 비추고, 그러니까 적이면서도 적이 상조, 그죠? 비추면서도 항상 고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이제 이 유교가 공맹 유학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이제 성리학으로 오면은 특히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내지는 뭐 꼭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뭐 미발지각 이런 거는 중용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성리학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송대 성리학 이전에도 이제 유교에서도,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마음의 본래적인 활동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표층의 의식은 이미 발한 지각, 그러니까 감정이 이미 발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발지각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심층의 마음은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일어나기 전 미발, 그걸 미발의 지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허령지각이다, 허령불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활동 중에 어떤 대상이 와서 대상을 인식하는 그 지각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인식, 대상의식 이전에,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량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마음의 활동, 그거를 유교에서는 허령불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영지를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지가 성성하다라는 게 불매, 잠들어 있지 않다, 어둡지 않다라는 거죠. 공적 영지가 어둡지 않아라고 말할 때도 공적 영지가 불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허령 불매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의 근원적인 활동을 늘 강조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표층 의식은 기절했을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들었을 때, 물론 이제 잠들어서 꿈을 꾸고 있으면은 꿈의 의식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깨어있을 때의 의식하고는 다른 의식이지만 어쨌든 의식의 활동인 거는 의식의 활동이니까요. 근데 꿈도 없는 잠, 깊은 잠, 그러면은 의식이 끊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절했으면은 의식이 끊기는 거죠. 그게 계속되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식물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의식이 끊겼다가 다시 탁 깨어나면 기절하기 이전에 자기하고 그 깨어난 다음에 그 자기를 자기 동일한 자기로 금방 의식을 알죠, 그죠? 그러니까 기절을 우리가 안 해봐도 밤에 분명히 자기 전에 뭔가 의식이 있었고, 그죠? 깊이 잠들었으면 의식이 분명히 끊겼을 거 아니에요, 대상 의식이. 그 의식이 분명히 끊겼는데도 꿈으로 뭐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꿈도 안 꾸는 그 잠을 잤다면은 의식이 분명히 끊겼을 텐데도 깨어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나하고 동일한 나다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몸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몸이네 이래갖고 내가 동일한 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금방 아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저기 그려놓은 것처럼 표층의식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끊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끊어져서 기절했거나 꿈도 없는 잠을 잤다. 그럼 다음에 일어났을 때 요거가 끊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마음의 나라는 것을, 같은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는 표층에서는 끊겨도 이 끊어짐을 쭉 이어주는 뭔가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표층 의식이 단절 되는 그 5가지 그 상태를 꿈도 없는 잠, 민절, 뭐 혼절, 기절이죠. 무상정, 멸진정,
이거 상수멸종인 거죠. 그다음에 무상이숙 그러면 이제 무상천에 태어날 때 이럴 때는 의식이 탁 끊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논의할 때는 저것을 언급하는 것은 저렇게 의식이 끊어져도 동일인이라는 식의 활동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대상의식보다 더 심층의 마음의 활동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층의 대상의식보다 더 깊은 마음의 활동이 있다라는 것을 꿈없는 잠이나 혼절의 경우를 보면은 그런 대상의식보다 더 깊은 마음의 활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심층마음이 정말 있어? 왜냐면은 끊어지는 거를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안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의식보다 더 깊은 마음의 활동을 보여주는 예가 또 이런 거가 있죠. 여러분들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냉장고 소리나 에어컨 소리가 우웅 하고 나다가 이게 에어컨이 자동으로 조절되면은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은 툭 꺼지잖아요. 그죠? 에어컨 툭 꺼지는 소리가 들린다. 냉장고 툭 꺼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딱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 우리가 금방 이 방이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저 냉장고가 저렇게 시끄럽게 돌아갔구나. 이런 거 알아차릴 때 있죠. 그러면 그 소리가 그치기 전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내면 이거 다 들으면서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냉장고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근데 그 그치기 전에 시끄러워서 들었으면 알아야 될 텐데 그럼 안 들은 것 같죠? 근데 안 들었다면은 안 듣는 소리가 그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들었으니까 그게 그치는 걸 아는 거죠. 아예 안 들었으면은 뭐 안 들은 소리는 그치든 말든 뭐 분간을 못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들었다고 할 수 없고 들은 거죠.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모르죠. 딱 끝이는 순간 알잖아요. 그럼 그것은 뭘 말해주는가? 소리를 듣기는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듣는다라는 걸 지각이라고 얘기하면 지각하기는 지각하는데 그것이 의식되지는 않는 거다. 의식되면 내가 알아차렸을 텐데 뭘 의식하냐 그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되지 않는 지각이 있다. 의식되지 않는 지각, 마음의 활동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극이 의식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의 문턱을 넘지 않게 되는 자극은 어떤 자극이냐면은 큰 소리라 하더라도 균등하게 쭉 되는 소리면은 거기에 익숙해져 갖고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균등하게 쭉 이어지는 소리면은 그것을 들어도 그것이 자극이 세지 않기 때문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각이다. 그런 걸 이제 미세 지각이다. 세밀한 지각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의식되지 않는 지각의 활동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활동이 의식의 문턱을 넘는 대상 의식, 내가 의식하는 이 활동도 있지만 그 의식의 문턱을 넘지 않는 마음의 활동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제 공적 영지 말씀드리면서 심층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 의식보다 더 멀고 더 깊이 나아가는 마음이다. 우주 전체의 대상을 다 포괄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 바깥이 없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을 보고 방 바깥에 뭐 건물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랬을 때 거기까지 쭉 뻗어나가는 마음인데 그 마음 바깥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바깥을 말할 수 없는 그 바깥이 없는 마음이고 한계가 없는 그래서 무한의 마음이다. 상대가 없는 절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절대 상대가 없는 마음
바깥이 없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평생을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하고 물 바깥에서 이제 뭐 산에 가면은 물 호수도 있고, 그죠? 뭐 이제 나무도 있고 그러면은 물 속에 물고기가 산다 그랬을 때 그 평생을 물 속에서만 사는 물고기하고 물 바깥에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그러면은 누가 물을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 대상의식의 인식 방식에 따라서만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물고기는 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표층의 대상의식의 인식 방식은 그 X를 안다 그랬을 때 그 X가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X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상의식에서 X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X만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not X를 통해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X가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으로서 인식하는 거다. 이건 이제 불교 인식론의 유식 인식론에서는 뭐 아포아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X를 아는 것은 X만 있다고 X를 아는 것이 아니라 X를 not X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사과를 그려와라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그려오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빨간 종이를 제시를 했다. 그러면은 잘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잘 그렸다. 그리고 이제 점수도 잘 줬는데, 이 학생은 사과 그려오라고 그랬는데 빨갛게 칠을 했는데 뭐 칠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빨간 종이 하나로 통 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출은 했지만 제대로 안 그린 거다. 그래서 점수를 제가 안 줬어요. 근데 이 학생이 와서 선생님이 사과를 그려오라고 했는데 사과를, 그러니까 A4용지에다 그려서 내라 그랬는데 사과를 얼마나 이렇게 그리란 얘기는 안 하지 않았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다. 그래서 사과를 딱 그리려고 F 용지를 딱 펴놓고선 사과를 딱 그리려고 생각하니까 엄청 크게 떠올렸다. 이만한 사과를 떠올렸는데 A4용지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칠했다. 요 사과 그렸다라는 거예요. 요거. 네. 근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렸다 해도 여기에 우리가 사과가 있다. 그러니까 사과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왜 그렇겠어요? 여기에서 사과가 성립하려면은 요것처럼 사과와 사과 아닌 것이 함께 해야지. 그래서 사과의 경계선이 보여야지. 우리 사과 그리라고 그럴 때 이렇게 사과 경계선부터 떡 그리지 이렇게 칠하기부터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X는 X와 X 아닌 것의 그 경계선을 통해서 X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를 X로 알려면은 X만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X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X의 경계선을 통해서 성립하는데, 경계선은 뭐냐면은 X와 X 아닌 것이 함께 해야지. 그 사이에서 경계선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X를 안다는 것은 X가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표층의식의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X를 아는 방식은 not X를 통해서 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행복하다. 그 행복감, 즐거움의 의미는 그냥 계속 즐거운 사람은 자기가 즐겁다는 생각도 사실 잘 못하게 되겠죠. 엄청 힘든 상황에 부딪혀서 고통스러웠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이 좀 덜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내가 벗어나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행복도 고통이 아닌 것으로서, 그러니까 고통을 알아야 즐거움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어둠을 알아야 빛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반대라고 대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다른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물고기는 물을 알려면은 물의 경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는 물 아님을 포함하기 때문에 물을 알려면은 물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물고기는 물을 알기 위해서는 물 아닌 것, 물 바깥으로 나가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고기가 자기가
물을 알고 싶어 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이 물고기가 물을 알고 싶어하는,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물을 안다라는 거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삶의 의미가 뭐냐? 이 삶이 뭔지를 알고 싶다. 내가 막 삶이 뭔지를 알고 싶다.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한 번도 죽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서 삶이 알고 싶어. 그랬을 때 삶은 죽음을 알아야 안다. 이렇게 되잖아요. 삶이 아닌 것을 통해서 삶을 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알고 싶어해. 그걸 누군가 알았어. 그럼 물고기한테 물을 알게 해주겠다. 물 밖에 나가봐야 되니까 물 아님을 알기 위해서 물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럼 물 밖에 나간 물고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팍 죽진 않아도 결국은 죽겠죠. 물 밖에 나가면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자죠. 소크라테스, 고대 철학자죠.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삶 안에만 있으면 삶을 모르고 삶 아닌 것을 통해서 삶을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죽음을 통해서 삶을 안다. 이제 소크라테스 같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철학은 그래서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알기 위해서는 물 밖에 나가봐야 된다. 대상의식의 방식이라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물 아님을 알므로써 비로소 물을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가서 물 아님, 물이 없음, not X, 그것을 알아서 결국 물을 알게 되는 거다. 라면은 그럼 물 밖에 나갔을 때, 물 밖에 나가서 물 아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물 아님을 알려면 아까 물 안에서와 똑같이 물 밖에서 물 아님, not X를 알려면 not X 자체만으로는 모르죠. 또 X를 알아야 not X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 아님을 알려면은 물을 알아야 되는 거죠. not X를 Y라고 하면 Y를 알려면 not Y를 알아서 not Y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물 아님을 알려면은 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물 밖에서 물을 알 수 있겠어요? 물 바깥에는 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물 바깥에 나가서 물을 알 수는 없는 거죠.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도 물 밖에 나가서 물 없음을 알아야지 물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물 밖에 나가서 물 아님을 안다라는 건데, 그럴 수 있으려면은 이미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물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물을 알아야지 물 밖에서 물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물이 없음을 알려면은, 물 밖에서 물이 없음을 알려면은 물을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제 말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물 밖에서 물 아님을 알 수 있으려면은 물을 알아야지 되는 거고, 근데 물 밖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알 수 없죠. 그 이야기는 이미 물 안에서 물을 안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삶을 알지, 삶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삶을 알겠어요? 살고 있는데 삶 속에서 알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이 전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에 대한 알미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안에서 이미 물을 안다. 다만 물고기가 자신이 물 안에서 물을 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아는 거, 그 상황을 지금 제가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그게 바로 본각이다. 본래적 각성이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전체로서의 마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 본각이다라는 거죠. 일자가 스스로 신령하게 자기를 안다. 성자신의. 그죠? 그래서 일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공적의 마음이 텅 빈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그 마음이 신령하게 자기를 안다. 그러니까 공적영지의 마음이 자기를 안다. 그게 본각이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중생은 누구나 본각이 있다. 본래적 각성, 그 마음이 있다. 마음이니까 각이 있는 거죠. 근데 본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불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신론에서 중생에게 본각이 있다. 근데 본각이 있는데 왜 불각이 되냐?
본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를 불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본각이 있는데, 알미 있는데, 공조영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알미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안다. 그죠? 뭐 말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랑을 아무리 줘봐도 항상 그 사랑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사랑 없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지도,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딱 돌아가시고 나면은 뭔가가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 사랑받음이 탁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돌아가셔서 사랑이 끝났다는 걸 알려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랑을 알아야지 그것이 끝났구나 이거를 알게 되지. 사랑을 진짜 모르고 있었다면, 그죠? 사랑받음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면은 그 사랑받는 느낌, 사랑받는 그 마음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면 그거 끝나도 끝나지 모르게 되겠죠. 그게 있다가 탁 끝나니까 마치 앞에서 두 번째 저기 써놓은 것처럼 냉장고 소리가 있음을 그칠 때 알듯이, 그칠 때 알려면은 그 전에 들었어야지 그게 그친 걸 아는 거인 것처럼, 그죠? 부모님의 사랑이 쭉 계속될 때는 그 사랑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알미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알기는 아는데 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저런 부모님의 사랑은 돌아가셔야 안다라는 말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본각, 공적 영지 이런 거는 중생한테 없는 게 아니라 본각으로서 있다라는 거죠. 본래적 각성으로. 근데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각이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미 있어도 우리가 알미 있음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이제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각이 있는 거를 있는데 왜 알지 못하냐? 그 공적영지의 마음이, 본각의 그 마음이 마치 물고기한테 물처럼 그 바깥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바깥으로, 내 마음 바깥으로 내가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깥이 없는 마음인 거죠. 별을 보고 있어도 거기까지 내 마음이 가도 그 내 마음 바깥으로는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마음인 거죠. 내 마음 너머에 어떤 것도 내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도 그게 내 마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없는 것인 거죠. 상대가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 not X, 마음 아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만물을 품에 안은 공적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간 적이 없듯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로 공적 영지의 마음은 전체로서의 마음이고, 표층의식, 대상의식과는 이제 다른 마음인데, 이런 전체로서의 마음, 공적 영지의 마음을 제가 이제 그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서 뭐 본래 면목을 찾아 하는 그 제 1부의 맨 마지막에 이제 이 공적 영지의 마음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거를 많이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 중간에 이 전체로서의 마음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층의식에서 심층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상즉에서 상입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표층의 의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를 아는 것은 나덱스를 통해서다. X와 나덱스는 서로 상즉의 관계다. 그러니까 밝음은 어둠과 즉해 있고, 그죠? 뭐 즐거움은 고통과 즉해 있고, 그래서 이게 별개의 실체로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덱스를 연해서 X가 있게 되는 것이고, X를 연해서 나덱스가 있다. 그래서 서로 연기적인 관계다, 서로 상즉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즉을 우리 이 태극 문양, 이거는 뭐 늘 보는 거죠. 우리 이제 태극기에서 보는 거고, 음과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즉해 있다.
음이 없으면 양이 없고 양이 없으면 음이 없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알려면 어둠도 같이 하는 거고 어둠 그러니까 밝으면 안다.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뭔데? 그 반대는 모르고 어둠 모른다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 대대가 되는 거는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알게 된다. 서로 상즉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서로 X, not X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단지 그냥 반대를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모순율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이제 서로 모순되는 거가 되는데 X와 not X가 어떻게 상즉을 이루는가. 앞에서 뭐 사과 그리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X는 not X와의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통해서 X가 되기 때문에 이 X는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 경계선은 X와 not X 사이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경계선은 not X를 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는 경계선을 통해서 not X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에 즉해서 있지만 빛과 어둠을 그 사이의 그 경계선을 빛이 포함하고 있고 그 경계선을 포함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아닌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는 not X를 포함하고 not X는 X를 포함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건 이제 상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할 뿐만 아니라 하나 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상즉이 어떻게 가능하냐? 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의 상입은 음과 양이 어떻게 해서 상즉하느냐? 안에 양이 들어가 있고 양 안에 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태극 문양을 저렇게도 표현해 놓는 거죠. 안에 양이 그 핵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죠? 양 안에 음이 들어가 있다. 이런 그 상입을 이 동양에서 항상 생각해 왔다는 건 이건 이제 불교가 아니라 그 주역의 괴에서도 나오는 건데 그 태극기에서도 그 건곤 감리 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괴가 숙괴인데 수가 감괴인데 감괴가 이거 이렇게 둘로 나뉜 거가 음인 거죠. 가운데가 양이고. 그러니까 음이 찬 기운이고 양이 따뜻한 기운이라면 수는 찬 기운인데 그래서 바깥은 음이지만 그 수를 표현하는 그 감괴 가운데는 양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음이면은 곤괴가 되겠죠. 그죠? 다 양이면 건괴고. 근데 감괴는 음 안에 양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화 더운 기운인 거죠. 화의 리괴에는 양 안에 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음 안에 양이 들어있고 양 안에 음이 들어있다. 이 뭐 주역 이거는 뭐 수세기 전에 이렇게 나온 거인데 이런 식으로 상입 일체가 서로 상즉하고 또 서로 상입의 관계에 있다. 이런 거는 뭔가 각각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는 어떤 실체론적 사유를 넘어서야지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연기론적인 사유 여야지 상즉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상즉이 결국 상입을 통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서양은 굉장히 이제 입자적으로 그 실체론적인 사유를 전개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양과 음의 관계에 있어서 상입의 관계, 음과 양이 서로 상입의 관계다라는 거를 칼 융이 20세기 그 분석 심리학자죠. 융이 그 개인 무의식 말고 이제 집단 무의식 이야기하면서 뭐 동시성의 원리다. 뭐 그러니까 동양 사상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이죠. 이 뭐 불교, 유교, 도교 사상까지 이제 많이 두루 섭렵한 사람인데 이 융이 그 여성 남성이 여성은 여성성만 갖고 있고 남성은 남성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성 안에 남성성이 들어 있고 남성 안에 여성성이 들어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죠. 그래서 여성 안에 남성성이 아니무스, 남성 안에 여성성 아니마로 이제 서로 포함되어 있다, 서로 포함하고 있다, 담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죠. 예, 상입의 예는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아라는 건 뭐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는 색수상 행식, 오온의 화음, 인연 화합물인데
되게 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신체적인 이 색 이게 색이고 내 밖에 있는 이건 나 아닌 거잖아요. 컵이고 컵 안에 든 물, 예, 물 이러면은 나 아닌 거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나 아닌 거지만 금방 제가 물을 마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 아닌 물이 내가 마시면은 내게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뭐 피가 되겠죠. 물이니까. 여기 뭐 사과가 있다. 뭐 빵이 있다. 그럼 제가 이건 나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먹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내 몸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몸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 경계지어서 요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나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이 나 아닌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뭐 닭을 먹었으면 닭도 내 몸에 들어와 있고, 그죠? 뭐 사과 먹으면 사과도 내 몸에 들어와 있고, 뭐 소 먹었으면 소도 들어와 있고, 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현재 표층 의식에서는 딱 나눠서 이거는 나, 이건 나 아닌 것 이렇게 분별하지만 심층으로 보면은 다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몸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수상행식, 그러니까 뭐 느낌이나 생각이나 그죠, 의지나 알미나 이런 데 있어서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 저 사람의 생각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또 보는 거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고 저 사람의 생각 이렇게 듣는 거죠. 누가 막 슬퍼하고 있다. 슬퍼서 울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의 느낌인 거죠. 내 느낌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다. 뭐 내 애가 막 아파서 울고 있다. 그럼 쟤 아프구나 이렇게 되지 않죠. 얘 아픈 느낌이 그대로 나한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파지게 되는 거. 저 사람의 막 슬퍼하고 있다. 이제 소통을 잘하는 사람, 이 뭐라 그래요? 공명을 잘하는 사람, 공감을 잘하는 사람, 슬픈 사람과 한참 얘기하고 나면은 본인도 막 슬퍼지죠. 느낌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접하면은 처음에 볼 때는 남의 생각이지만 생각을 턱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 진짜 맞는 말 같아. 이러고서는 그 생각을 마치 사과를 내가 씹어서 먹듯이 생각을 내가 이렇게 흡입하면은 그걸 이렇게 빨아들여서 먹으면은 소화가 되면, 우리 생각을 소화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가 되면 그게 내가 세계를 보는 내 생각의 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상행식도 나 아닌 것들이 다 내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표층에서는 탁 잘라서 요건 나 아닌 것 이렇게 하지만 심층에서는 그게 다 나 아닌 것이 내게 들어와 있고 내가 또 나 아닌 것으로 또 넘어가고, 그죠? 뭐 두 번째 사과나무,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사과나무가 만약에 자기 의식이 있다면은 여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다. 그럼 저 옆에 큰 사과나무가 있다. 그럼 이거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큰 사과나무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땅이 있고 막 바람이 불면 이놈의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비 오면 나 다 젖잖아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다 자기 아닌 걸로만 의식을 할 텐데, 근데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 조그만 나무는 저 옆에 큰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져 갖고 그 나무로 자란 거다. 그러면 이 조그만 나무가 저 바깥에 저 큰 나무하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기서부터 온 거가 되는 거. 이거를 인연으로 해서 이게 있게 된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나무로 자라날 때는 이 나무가 흙은 자기 아닌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흙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죠? 바람에 흔들리고 햇볕 뜨겁게 내리쬐는 그 빛을 뭐 햇볕이든지 빛이든지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그죠? 뭐 탄소 동화 작용도 해야 될 테고, 햇빛, 별빛, 뭐 바람, 그러니까 지수화풍 전체가 다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 안에 전체가 그것 아닌 것이다라고 본인이 본 나무가 자기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할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주 만물 각각이 다 서로 상입이 된다는 그다음에 모든 건 다 나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의 의식은 나 아닌 거지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심층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를 보면은 다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결국 내가 된 거다라는
라고, 그러니까 상입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뭐 화엄에서 강조하는 말이죠.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예. 하나의 먼지 안에도 시방세계 전체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 그죠? 다 머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서로 모순되는 X와 나덱스가 어떻게 상입을 이루는가, 그러니까 상입을 이룬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나덱스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경계선을 포함하고 나덱스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게 이제 상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X가 나덱스를 포함하면은 X가 X 단지 X가 아니라 그 안에 나덱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X and 나덱스 그러면은 그거는 전체가 되는 거죠, 우주 전체. 그죠? 우주 전체에서 나 X, 나 아닌 건 나덱스잖아요. 근데 내 안에 나덱스가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내가 곧 전체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미진의 함시방이면은 미진이 함시방이라는 거죠. 그죠? 나덱스가 X를 포함하면은 나덱스 N X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것도 전체인 거죠. 그러니까 상입을 이룸으로써 각각이 X와 나덱스 각각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전체로서 결국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서는 서로 다르게 대립되는 것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X와 나덱스로 나타나지만 심층에서는 그것이 각각이 다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X와 나덱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표층에서는 서로 다른 둘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그렇지만 서로 상즉하는 것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방식으로. 근데 심층에서는 각각의 전체로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상입이다. 그러니까 심층의 차원에서는 상입이 성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층 의식과 그 심층 마음의 관계를 이 도표는 제가 이제 종종 잘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층에서 봤을 때는 나 이외의 것은 다 나 아닌 것이 되겠죠. 그 중에 너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도 있고 뭐 이게 전체 세계가 되겠죠. 근데 이 나 안에 나 아닌 것, 나덱스가 다 포함되어 있다, 상입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표층에서의 차이를 넘어서서 심층에는 이것이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전체의 이 나로 드러난 것이고, 너도 이 전체의 일부로 드러난 것이고 라는 식으로 표층의식에서는 나와 너와 그가 서로 다 다른, X와 나덱스는 서로 아닌 것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심층 마음에서 보면은 나와 너가 서로 다르지 않은 것, 전체로서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층에서는 서로 다른 각각의 별개의 것이지만 심층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그루의 나무에 뭐 벚꽃이 폈다, 뭐 장미가 핀다 그러면 여러 송이가 피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꽃이 그 의식이 그 꽃을 자기로 의식하고 있으면은, 자기는 꽃이다라고만 의식하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표층 의식에 해당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데, 꽃을 자기로 의식하고 있으면은 자기하고 그 옆에 꽃하고는 서로 남남이 되는 거죠. 별개의 것인 거죠. 벌이 이쪽으로 놓고 저쪽으로는 안 가고 그러면은 왜 쟤한테만 가고 나한테는 안 오지? 뭐 이런다든지, 이제 이게 별개의 의식으로 될 텐데, 근데 만약에 꽃이 자신을 꽃으로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뿌리로 의식한다면, 그죠? 그러면은 이 뿌리를 자기로 의식을 한다면은 이 꽃, 드러난 이 하나의 꽃이 이 뿌리의 한 모양이고, 그 옆에 꽃도 결국은 이 뿌리의 하나의 드러남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테고, 그러니까 심층 뿌리에서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표층에서는 개별적인 차이나는 것을 자의식으로 가지게 되겠지만, 스스로를 심층 마음으로, 심층의 뿌리로 의식을 한다면은 이게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또 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섬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해수면이 쫙 있기 때문에 섬이 각각의 섬으로 이렇게 툭툭 떠 있는 거죠. 근데 해수면 아래에서 보면은 다 하나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나는 그 모습의 차이,
볼 수 있지만 심층에서 보면은 하나의 성, 그게 하나의 불성이고 일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까 이제 물고기 비유를 들었는데 물고기가 물 밖에 탁 나가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물 안에서 이미 물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 안에서 이미 물을 알고 있었다를 깨닫는다는 뜻은 자기만 물 안에서 물을 알고 있었다고 깨닫는 게 아니죠. 다 물 안에서 물을 모른다라고 막 헤매고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사실은 물을 알고 있다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뭘 알아냈다라고 하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미 물 안에서 이미 다 물을 알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물고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본각이 있고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생은 모두 본래 부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내면에 있다. 그거를 내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 보물이 안에 있지 보물이 바깥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그 동굴의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굴이 현상계인 거예요. 이 동굴 속, 그러니까 이 선입견에 쌓여서 그냥 한쪽으로만 노예처럼 이제 한쪽만 보는 사람들인데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생각하다가 이데아계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 뭔가 이데아계를 넘어서서 거기서 진리를 보고 이제 이게 진짜 참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굴 밖에 나온 사람이 플라톤 동굴의 비유에는 동굴 밖에 나온 사람이 나와서 자기 혼자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나와갖고는 진리를 탁 보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동굴 안에 갇혀갖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거짓 세계에 사는 사람 불쌍하다. 그래갖고서는 동굴 속으로 들어와요. 이 사람들을 다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데아계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기가 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 동굴의 비유 플라톤이 서술해 놓을 때 뭐 그게 잘 끌려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한 특정 기간 동안 바깥에 나갔다 오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얼마 동안 안 보이더니 들어와서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여기가 거짓이라고 그러고 저기 진짜가 있다고 그런다. 저 사람 정신병원에 갔다 왔나 보다. 저 사람 막 사람들 선동한다 이래 갖고서는 플라톤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소크라테스,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이제 젊은이들을 선동한다 이래 갖고 죽었잖아요. 사약을 먹고 죽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의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동굴의 비유에서 플라톤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데아계에 나가서 뭐 진리를 탁 깨달으면은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서 뭘 탁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저 물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이 이미 본각이 뭔지를 다 알고 있다. 보물은 그 안에 있다. 내가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플라톤은 그러니까 물고기가 들어갔다가 다 끌고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안에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불성은 그 안에 있고 본각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다 깨치면 되는 거지 어디 딴 데로 끌고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플라톤 동굴의 비유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이쪽이 완전히 그 거짓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무지한 자들이고 그래서 끌고 나와서 바깥으로 이끌고 나와서 뭔가를 진리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차원에서 보면은 동양은 모두가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두 안에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이제 종교인 이제 같은 차원에서 봤을 때 종교인 기독교는 구원 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런 그 분별이 계속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 깨닫지 못한 자, 무지한 자, 지혜로운 자 이런 분별. 그러니까 진과 망의 분별이 확실하게 있는 반면에 그러기 때문에 마치 동굴 밖에 나간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막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시켜 줘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거라면은 제가 이제 물고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이 그 안에서 삶 안에서 이미 모든 중생이 알고 있는 거다. 본각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경험을 넘어서는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불생불멸의 것
그걸 어떤 초월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서양에서는 그 초월을 굉장히 외적인 것, 우리의 그 현상 세계 바깥의 어떤 것으로 설정을 하는데 반해서 동양은 그 초월적인 것이 내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공정영지가 가지는 그 윤리적 함의는 뭐냐? 표층에서는 서로 다 차이가 나도, 그러니까 상해 드러남에 있어서는 다 나 너 그 다 다르고 그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지만 심층에 있어서는 다 하나다. 성은 하나의 성이다, 일심이다, 보편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드러난 모습이 어떠한지에 이끌려 가지 않고 그것에 심층 마음의 그 동일한 보편적인 불성, 일심, 이거를 그 사람의 본래 면목으로 파악한다면은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평등하다, 절대적인 평등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르지 않은 불의와 또 심층에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을 넘어서는, 서로 그래서 소통하고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일 수 있고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일 수 있는 뭐 그런 자비의 윤리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공조영지가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그 공조영지에서 뒷부분에 썼던 건데요. 나비 효과라고는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라는 거니까 이제 뭔가가 일이 있으면은 항상 그 결과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인과 법칙이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업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면서 유업보 무작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업과 보는 있지만 그 업을 짓는 자, 보를 받을 자, 그 작자는 따로 없다. 그걸 이제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실체, 아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업과 보는 있는데 업을 짓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일체의 행위는, 일체의 업은 개인이 단독적으로 모든 관계를 떠나서 중연이 없이 그냥 짓는 업이 아니라 공업이다라는 거죠. 함께 짓는 업이다. 그렇잖아요. 무슨 행위든지 다 옆에 다 함께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연의 화합으로 업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불교에서 공업이라는 개념은 종종 나오는데 업보인데 공보라는 개념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써봤습니다. 공업과 공보를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불교가 정말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호감을 일으킬 수 있는 종교이게끔 하는데 하나의 제일 큰 걸림돌이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뭐냐면은 힘든 사람을 보고 내가 엄청 힘든 상황에 부닥쳤다. 그런데 뭐 스스로한테 그러면 또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누군가 힘든 상황에 부딪힌 사람을 보고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지?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모든 거가 공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마치 개인적인 어떤 전생에 뭔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다. 누가 행복한 게 뭐 이제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줬길래 저렇게 살고 있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업보의 관계로 읽어내는 거가 굉장히 이렇게 업 결정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개인의. 근데 불교는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업이 공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개인이 잘못해서 지금 뭐 행복하고 개인이 잘못해서 괴롭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괴롭고 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보의 의미로 본다면은 선악의 업이 공업이기 때문에 선악의 공업에 대해서 선업은 락보를 낳고 악업은 고과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고와 락의 그 보는 공업이기 때문에 공보인 거지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보는 고락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다. 이게 공업에서 나오는 귀결될 수 있는 불교 무아론을 철저히 따른다면은 공업이고 공보고 결국은 공보는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와 락
생각이 우리가 이제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거는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재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우리 그 이제 양극화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불교 이념에 따라 봤을 때도 이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유, 뭐 소유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개인적 차원의 소유를 넘어서 뭐 요즘은 공유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공유 의식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최저임금과 더불어서 이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위에 어떤 제한도 있어야 된다. 최대임금, 최대 소유 여기에도 좀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뭐 낙수 효과다, 분수 효과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위가 그릇이 커버리면 뭐 떨어질 게 별로 없잖아요. 분수로 솟아 올라와도 위에서 다 받으면 떨어질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보로 서로 나누는 것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땐 그릇의 크기를 조절을 한다. 밑에보다 뭐 20배 이상은 안 된다든가 뭐 30배 이상은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규정도 이게 필요한 거가 그러니까 불교적 이념에 따랐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공적 영지의 뭐 실천적 함이라고 제가 생각해 본 것은요. 공적 영지의 그 심층의 마음이다. 표층 의식보다 더 깊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하는가? 우리가 산에 가면은 전기불 없는 깊은 산에 들어가면은 밤하늘에 별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밤하늘에만 별이 있는 게 아니라 낮에도 별이 있죠. 그리고 산에 가야만 별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렇게 보면 별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별이 안 보이냐? 낮에는 해가 그걸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별이. 그죠? 그리고 전기불들이 밤에 서울에는 왜 별이 안 보이냐? 시골 가면은 별이 보이는데 인공 불빛들이 너무 밝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인공 불빛 여기도 불 켜놨죠. 안 켜놓으면 뭐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고 뭐 낮에 해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 빛에 가려서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밤하늘 별 보러 막 몽고도 가고 저 멀리 여행도 막 가잖아요. 산쪽으로도 들어가고 그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가 가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이고 항상 거기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 켜놓은 불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층 마음, 우리 표층 의식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거기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심층 마음이 마치 별빛이 불빛에 가려서 안 보이듯이 형광등 불빛에 가려서 안 보이듯이 우리의 표층 의식에 가려서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적 영지를 자각한다. 뭐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표층의 분별적인 의식들을 좀 가라앉히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이 뭐 분별적인 이 생각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이 맨날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산하고 분별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마음을 좀 가볍게 하는 것 마음의 무게를 좀 덜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몸이 살찌면은 너무 무거우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 뭐 다이어트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무게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무게를 좀 덜어나가는 것이 덜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라 그런 사량 분별에 가려서 표층 의식에 가려서 잘 의식하지 못했던 것 그렇지만 항상 거기 그렇지만 있는 것 그러니까 멀리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